안녕하세요. 연극 교수학습 방법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1학기 때 배웠던 교육연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과 또 연극 교수학습 방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교재는 처음부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먼저 과정 중심 연극으로서의 교육 연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 연극이란 무엇이고 교육 연극의 종류에 대해선 무엇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정 중심 연극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과정 중심 연극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 그 이론적인 배경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루소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매우 낯익는 이름일 겁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 바로 시학이 떠오를 텐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다면 교육 연극에는 또 과정 중심 연극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 연극이라고 하면 에듀케이션 드라마 또는 에듀케이션 시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DIE, TIE라는 용어 지난 학기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IE는 무엇의 약자죠? 네,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죠. 또 TIE는 시어터 인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시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이 교육 연극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라고 했을 때와 시어터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극은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다양한 드라마와 연극 공연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한 학문이자 예술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의 의미와 시어터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고요. 이 연극이라는 것은 또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드라마와 시어터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이 학문이자 예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극이 영어로 뭐죠? 네, 시어터가 있고요. 또 드라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라마의 어원을 살펴보면 드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드란은 행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에는 행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시어터는 시어터의 어원 아시나요? 네, 시어터는 테아트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아트론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해서 시어터 하면 우리가 연극이라고도 하지만 또 극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것 또한 바라본다 라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어터리라고 하면 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객의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행위하는 것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 관객보다는 내가 행위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플레이는 뭘까요? 플레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극의 유래를 살펴보면 놀이에서 출발했다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흥을 돋구는, 거기서부터 이 연극이 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극은 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PT를 보시면 드라마는 행위하다, 행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공연은 시어터, 테아트론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공연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직접 행위하는 것, 직접 해보는 것에 이 드라마의 영역과 그리고 관객 앞에서 보여주는 것, 관객이 바라보는 것의 의미로서의 공연 예술, 이 티어터라는 이 영역이 합쳐진 것이 바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학기 연극 교육론 시간에 교육 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극의 종류로는 창의적 드라마, DIE, 과정 드라마, TIE,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아우구스트 보알의 토론 연극이라든지 또 교실 드라마를 더 배우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네, 창의적 드라마입니다. 창의적 드라마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위니프레드 워드에 의해서 정립된 방법론이자 개념입니다. 이 위니프레드 워드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연극 놀이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연극 놀이와 연극 만들기를 통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시키고 또 연극을 통해서 체험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30년경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널리 확산되었고요. 연극 수업이 너무 놀이에만 맞춰진 것 아니냐, 감각 깨우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위니프레드 워드는 이 연극 수업의 효과성을 굉장히 자신하면서 이 수업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드라마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연극 놀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간단한 연극 만들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IE인데요. DIE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DIE는 도로시 헤스코트에 의해서 정립된 방법론과 개념입니다. 교육연극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한다면 이 도로시 헤스콧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학기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배울 시실리 오닐은 이 도로시 헤스콧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육 연극가도 이 도로시 헤스콧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1년에 영국에서 공식 명칭으로 DIE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서 이 DIE 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DIE가 정립되면서 이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활용되는 방법론이 되었는데요. 이 도로시 헤스코트는 교육에 드라마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이 드라마는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도로시 헤스콧은 드라마에 좀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드란, 행위하는 것, 행해지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어터의 의미가 있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행위하는 것 자체, 드라마 자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DIE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를 드라마 전문가라는 명칭을 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은 과정 드라마입니다. 이 과정 드라마는 시실리 오닐이 정립한 방법론인데요. 1990년대 이후에 정립된 방법입니다.
시실리 오닐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시 헤스콧의 제자였고 도로시 헤스콧의 연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드라마는 DIE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방법론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드라마를 통해 살아보는 DIE의 경험에 좀 더 극적 아이러니를 넣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와 또 미학적 형식으로 심화시킨 방법이 이 과정 중심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극적 아이러니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미학적 형식으로 심화시켰는지는 과정 중심 드라마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정 중심 드라마는 미학적 형식을 심화시킴으로써 학습으로서의 드라마에서 예술로서의 드라마로 좀 더 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은 TIE인데요. TIE는 Theater in Education의 줄임말이죠. 1960년대에 영국을 중심으로 실험되고 확산된 교육연극 운동입니다. 연극사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연극사를 공부하다 보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연극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연극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연극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틀을 깨부시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것들을 실험해가는 이 시기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연극도 마찬가지인데요. 1960년대 실험되고 확산된 교육연극 운동으로서 이 TI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공연과 극장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를 통해서 실험되었습니다. 연극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건데요. 이 시기에 주를 이루었던 정치연극, 선동연극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연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TIE는 그래서 공연과 극장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테아트론의 의미를 담는 바라보는 곳의 의미를 담는 Theater in Education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대에서는 배우가 있어야 하고 이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연극을 진행해 나가겠죠. 그 안에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텐데요. 그 무대에서는 배우를 단순히 배우라고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연극 운동이기 때문에 배우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배우를 지칭하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 또는 드라마 전문가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교육연극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이 TIE는 극장에서 배우가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교육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IE는 전문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TIE 같은 경우에는 TIE를 전문으로 하는 극단이 있고요. 이 극단이 학교에 찾아가서 요즘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극장으로 초대하기도 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담는 예를 들어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또는 성에 관한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등을 담아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형식들을 넣는데요.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역할 바꾸기를 해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멈춰서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학생
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주고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해서 그 장면을 연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우구스트 보알의 토론 연극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죠.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을 TI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만들게 될 것도 이 TIE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의 목적을 가진 공연을 만들 것인지 에 대한 어떤 주제도 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형식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토론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며 또 역할 바꾸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생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고민을 나누고 해결을 해볼 것이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이 하반기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IE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체가 학교에 찾아가서 TIE를 진행한다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지역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학생들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에게 토론해보자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같이 고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연극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연극이 어떻게 흘러오게 됐는지 그 흐름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연극은 교육과 연극이 통합된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극교육의 하위 개념도 아니고요. 또 교육의 하위 개념도 아닙니다. 또 교육연극은 교육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하나의 방법도 아니고요. 어떤 독자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의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연극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교대에 교육연극 전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교육연극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극이라는 학문은 교육 철학과 연극 예술의 경계선상에서 두 영역을 넘나들기도 하고 또 통합하기도 하는 새로운 영역의 학문이자 예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극 전문가, 교육연극 강사라고 한다면 배우 교사,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TIE를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문예술 교육가, 티칭 아티스트라고 해서 TA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 강사들을 모집하는데요.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에 소속되어서 예술 강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은 티칭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TA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TA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예술 강사를 모집해서 학교나 사회기관에 파견하고 있는데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 강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하는 일은 모두 교육, 연극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 교육연극 활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배우 교사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서울문화재단에 소속이 된다면 TA 강사로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또 진흥원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예술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연극 전문가는요, 연극이라는 분야와 교육이라는 분야를 같이 알아야 하는 사람이겠죠. 너무 연극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거나
교육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육연극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연극에 대한 기량이나 연극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는 충분히 가지고 있겠지만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 또 교육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분야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연극을 직접 진행해 보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은 교육적인 전문가이긴 하지만 연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연극을 알려고 또 연극을 공부하려는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극에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교육연극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 연극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신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 교육연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연극 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는 끊임없이 연극 예술가와 교사로서의 역량을 쌓아가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연극의 종류를 살펴보면 벌써 DIE, TIE, 또 창의적 드라마, 과정중심 드라마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과 호주, 미국이 이 교육연극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 영국, 호주, 미국에서 이 용어들을 통합하는 용어를 만들자라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용어가 바로 어플라이드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연극은 이 DIE, TIE, 창의적 드라마, 또 과정중심 드라마 등 다양한 교육 연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극은 교육과 예술의 교차점에 존재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과 예술의 연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꼭 대상자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이 예술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학생 중심이었던 또 학교 중심이었던 교육 연극이 이 어플라이드 연극을 통해서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넘어서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극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연극을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연극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라는 좀 더 폭넓은 영역과 주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는 그 공간적 틀에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일반적인 공원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복지관 같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거리에서 어떤 연극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복지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요. 이렇게 어플라이드 연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연극이라는 용어는 교육 철학과 드라마 방법론을 모두 수용하는 우산 용어로서 교육 연극을 대체하는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라이드 연극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육 연극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연극은 시민 연극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드라는 단어는 응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용 연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번역된 저서에는 시민연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연극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응용연극이나 시민연극 또 이러한 어플라이드 연극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교육연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드라마에서 극적 행위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기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했을 때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처럼 연기는 우리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행동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드라마는 뭐뭐인 것처럼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창의적 상상력이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머릿속으로 창조해낸 허구를 자발적인 놀이로서 또 창의적 드라마로서 즉흥극으로서 또 역할 연기 또 연극 공연으로 표현될 때 일어나는 이 내적 과정과 외적 과정 이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연극의 지향점은 극적 행위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극적 행동이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복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른 행위들을 해 나갈 때 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햄릿과 같은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고 수많은 행위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라마 안에서 행위해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드라마 안에서 미리 체험해보고 경험해봄으로써 그 일상을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 행위에 대한 탐구는 이 바라보는 자의 중심이 아니라 바라보는 자, 관객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이 안에서 삶을 살아보고 또 극적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 이런 미적 체험을 먼저 경험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연극은 참여자들의 극적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과정 중심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정 중심 연극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고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플라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플라톤은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에 절대적인 미와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데아는 진리이고 그것을 모방한 것이 이 현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연극, 예술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를 또 한 번 더 모방한 것이 연극과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용어가 딱히 없었고요. 테크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의 테크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뜻으로 라틴어의 아르에 해당되며 이 영어에서는 아트, 즉
예술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테크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테크닉이라고 하면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성적인, 또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테크네를 인간의 이성적 힘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인도되는 제작 활동이 바로 테크네이고, 그래서 예술이란 어떤 감성적인 분야가 아니라 이성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미적 경험은 이성적인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관점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낭만주의 사상이 등장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플라톤은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윤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비롯한 모든 학문적 관심을 인격의 성장에 두었고, 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시민이 이상적인 국가 건설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발견하려면 내가 다양한 표현을 해보는 것이 또 필요하고, 이 다양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는 연극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예술이 곧 삶의 모방, 즉 미메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이 연극적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드라마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드라마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시인은 시를 쓰고 또 사람들에게 시를 읽어주기도 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을 듣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또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은 드라마를 그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존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모방과 드라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교육 과정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은 교육 연극의 어떤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습니다. 플라톤은 연극의 목적과 그 수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현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이데아의 세계, 즉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목적성 이전에 연극적 표현 그 자체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극사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기란 인간 행동의 모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란 인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죠. 교재 39페이지의 주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극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방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방이다. 성격이 인간의 성질을 알려주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따라서 극에서 그들은 성격을 전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성격을 그 속에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비극의 결과이며 목적인 것은 그것 속에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기란 모방인데 무엇을 모방하느냐, 어떠한 인간의 인물의 모방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떠한 인물을 맡았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떠한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사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선택을 했겠죠. 그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나를 생각하면 더 훨씬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순간에 놓였을 때 내가 A라는 행동을 할지 B라는 행동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A라는 선택을 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돌아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을 현실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을 그리는 것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 연기란 인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연극은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연극은 역사처럼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삶과 경험을 보여주는데 그 가치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라톤의 모방은 실제적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모방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로부터 이 생각이 시작이 되고 또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이 순간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는 것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과정중심 연극의 핵심적인 특성을 이끌어낸 중요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루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소는 제가 1학기 연극교육론 시간에 언급한 학자인데요.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이며 자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 어린 아이들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놀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62년에 출간된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린이와 놀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48페이지 같이 보시면 어린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한 즐거움들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어린이들을 어린이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생각해보면 놀이들을 하는데요. 이 놀이가 어른들이 가르쳐준 놀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를 한다면 그 안에서 역할놀이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린 아이인데도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이 엄마 역할을 맡아서 엄마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빠 역할을 맡는데
마치 자신의 아빠가 행동했던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놀이는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놀이잖아요. 이렇게 루소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외에도 숨바꼭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려가서 잡기 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놀이들을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아이들을 그 어린아이들의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루소는 어린아이를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그냥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그 자체로서 그 시기에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 시기에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루소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 이 시기 때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 시기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그 필요와 요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성과 언어 중심적인 교육 방식을 비판하게 됩니다. 네, 자연주의 사상을 좀 더 살펴보면 자연주의 사상이란 첫째, 이성주의에 대항해서 인간에게는 이성과 함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이 자연의 한 부분이듯이 감정도 또한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어린이는 근본적으로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의 감정이나 충동이 모두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때 당시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사상에 반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이는 근본적으로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연주의 사상을 베이스로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루소는 자연성의 회복을 주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인습과 관습에 의해 타락되어 가는데 이 타락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자연성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성에 좀 더 가까운 어린이들에 대한 주목과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루소의 저서 에밀을 살펴보면 이 에밀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이 투영된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에밀이라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5개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첫 단계는 유년기로 출생에서부터 5세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연계되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해야 하는 감각의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아동기는 5세부터 12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각을 개발하는 단계로서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 오감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역인 지각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단계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3단계는 소년기인데요. 12세부터 15세까지입니다. 바로 사춘기의 시작 시기로 봤고요. 사물의 유용성과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기로 지적인 성장 단계를 하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청년기로 15세부터 20세까지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인 사회적 단계이고요. 이때 이 시기에는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연민과 동정심을 갖게 되고 종교, 행복, 이상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5단계는 성년기인데요. 20세 이후부터 결혼 이후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의와 선에 대한 경험을 하는 시기로 분류했는데요. 문학, 예술, 음악 등 미적인 감각 또한 개발되는 시기로 봤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아동 중심 교육론은 근대 교육으로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에 근간을 둔 교육 연극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소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교사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인식하고 또 성장과 발달의 수준을 잘 알아서 환경과 잘 어울려 교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돕고 격려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둘째는 교사는 강요적이지 않고 허용적이며 기다릴 수 있어서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사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모가 미리 다 해주는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른들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또 상황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루소는 교사라면 허용적이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는 학습 과정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교육연극 전문가 이야기할 때도 이 교사가 안내자,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또 인도하는 것처럼만 방향 설정만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에 입각한 아동중심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첫째, 아동을 그 자체로 발견하고 아동중심, 참여자중심 교육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발달 단계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참여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루소의 이 방향성은 오늘날의 예술교육 또 교육연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소의 교육론은 연극교육의 선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참여자들의 자발성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드라마 전문가들의 역할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루소를 이야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학자가 존 듀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연극 교육론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었습니다. 존 듀이는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존 듀이는 이 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육학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존 듀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과정 중심 드라마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